애들 앞에 서면 말을 하다가도 제가 뭔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막 말을 끝맺을 수가 없는데 그게 제가 많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 말을 잘 끝맺을 수 있을까요, 애들한테? 네, 일단 아, 말 잘 끝맺었어요, 오늘 질문은. 자, 네, 사실은 저도 먼저 좀 고백을 해야 되는 게, 저도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저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는 소통이 이렇고 공감이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집에 가면은 말이 안 통해요. 아이들하고. 근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너무 네. 뻔하고 옳은 말이라서 대단히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옳은 말은 옳은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리더라는 입장에서 사실은 그 영국부 원들에 대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또 친구들이고 뭐 후배들이고 그럴 텐데 그 친구들이 이해를 잘 못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왜 이게 말이 안 먹히는 것 같은가에 대한 나름의 판단, 이제 이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들어봐야 돼요. 그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왜 지금 질문하신 학생의 말이 설득력이 없는가, 어떤 부분에서 동의하기가 어려운가, 사실은 그게 메시지의 내용, 컨텐트 이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떻게 그거를 딜리버 하는가 말하는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얘기할 때 그 메시지의 내용 무엇을 커뮤니케이트 하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how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본인도 리더가 되기 전에는 제 생각에는 그 부원으로 활동했던 기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러면은 부원으로 있을 때, 그때 부장의 말을 들을 때, 그때 본인은 어떤 생각을 했었나 같은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입장에서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를 머릿속에서 소위 말하는 그 perspective taking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것. 사실 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다른 이런 복잡하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는 또 소통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로서의 그 무게를 중압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닌 척하고 나는 할 수 있어 그 아이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본인 느끼는 그런 중압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쩌면 솔직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아까 말한 대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좋지 않게 평가할 거야 이런 부분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이렇게 내어놓을 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은 상당히 그 리스키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진정한 소통을 한다 자기를 보여주는 경우에 그게 말하자면 취약성으로 소위 말하는 vulnerability라고 얘기를 해요. 내 얘기를 더 많이 솔직하게 할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소위 말하는 약점을 잡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저는 근데 뭐니 해도 그 진정성이라는 부분, 그 진실성이라는 부분.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같이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부원들과 그 리더 간에는 이 커먼 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공통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충분하다라고 감히 생각이 되네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공감에 악영향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공감 나만 안 되네. 공감에 악영향이 아, 있는지 공감의 악영향, 나쁜 네네. 영향이요. 네. 글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선택적인 공감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의 악영향이라고 했을 때는 그 공감의 대상을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하고 어떤 뭐 이해관계를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입장을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인그룹, 내 집단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만 공감을 할 때 오히려 그것은 거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제와 편견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악영향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인을 공감하거나 이해하려 해도 약간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스스로 다 고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현실적인 자세 같은 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자주 그 접촉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제가 오늘 사례를 들었던 그 인그룹하고 아웃그룹 이 차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접촉, 컨택트거든요. 그러니까 인터그룹 컨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단 간에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요새만 해도 이 많이 그 어떤 공간적인 제약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서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도 많이 접촉하고 많이 볼 수 있고 많이 그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때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부분, 외 집단에 대한 편견이라는 게 많은 경우는 무지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통제하고 내가 이제 상황을 다 꿰고 파악해서 어떻게든 컨트롤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경우에 이 안도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데 뭔가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그 불확실성이 있을 때 불안해지고 겁이 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반사적으로 외부에 대한 그런 공격성이라든가 아니면 반감이라든가 배제로 나타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잘 공감을 못하겠어 이랬을 때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이 다른 배경을 가진 혹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런 친구들, 이런 사람들 만나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난다는 거는 꼭 면대면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앉아서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미디어를 통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집단 간 접촉 가설이라고 해서 인터그룹 컨택트 하이포테시스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은 좀 더 이해의 폭이 생기고 넓어지고 그 공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접하지 않는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가 이것들을 보면서도 사실은 사람들이 익숙하다고 느끼고 내가 저 사람들을 좀 알겠다라고 느낌으로써 오는 그 긍정적인 태도의 형성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신 분 보면은 현실에서 지금 일상에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랑 생각이 좀 다른 친구, 나랑 관심사가 좀 다른 친구, 나랑 사는 동네가 좀 다른 친구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이 별로 없는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고 하여튼 무슨 활동 같은 걸 같이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부분들을 늘리면 좋겠고 미디어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여러분들 뭐 필터 버블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필터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SNS 같은 데서 보면 그 유유상종이란 말 알죠, 그렇죠?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사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성향이자 편향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맨날 자기가 생각 비슷한 사람들,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만 메시지를 나누고 그런 사람들이 퍼나르는 그런 미디어 메시지들만 소비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틀 안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사회가 파편화되고 양극화되고 이런 것들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문제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도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버블을 만들지 마시고 그 버블 다 터뜨리면서 다른 경험을 가진 친구들 배울 게 많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시면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켜켜이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조금씩 시야도 넓어지고 안목도 생기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유튜브로도 실시간 채팅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서적 공감 능력이 부재한 사이코패스는 절대 행복할 수 없을까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사이코패스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지만 그걸 문제로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저는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혀 본인은 아마 괴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는 있겠죠. 이분은 이제 자기 세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 정말 극도로 둔감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어떤 공감을 공유하는 관계를 맺는 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관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수는 있으나 그런 관계가 얼마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개인차가 많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본인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상처를 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들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해라는 그런 니드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뭐 이쪽에 대한 사이코패스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공감 아까 그 미국 대학생들하고 한국 대학생들 비교하는 결과에서도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관계라는 게 행복에 있어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지금 문화권마다도 달랐던 것처럼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는 게 정말 더 행복하고 그때 정말 아주 충만함을 느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관계라는 게 많은 경우에 대다수의 경우에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없으면 평생 불행할 거야. 이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